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BLTM 파트너스의 공동대표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BLTM 파트너스가 사실 이걸 개최하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국내 회사에만 투자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설립된 회사였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 이번에 CIPO 사업도 같이 되고 뭐 기타 등등 되게 저희 좋은 포트폴리오들이 많은데 저희가 잘하는 건 이제 글로벌 투자로 가는 것, 그리고 회사를 키우는데 뭔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뭔가 초기 투자에 대한 그런 개론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단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두가 궁금해하는 돈을 버는 방법.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은 딱 세 개입니다. 하나는 월급을 저축하는 거, 저희가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사업 혹은 장사를 하시는, 여기 대표님들 같으신 분들이 이런 걸 하시죠. 세 번째는 저희 같은 투자사에서 하는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금융 투자,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창업 참여에 의한 이제 캐피탈 게인. 즉 이제 저희가 액면가로 같이 들어가시거나 지금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액면가로 내가 시작을 해서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키우면서 이제 얻게 되시는 그런 소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크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또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업. 내가 자고 있어도 공장은 돌아간다. 그러니까 재고 관리 못하면 망한다. 재고 관리 못해서 이제 공장 안에 있는 뭐 물건 못 팔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하시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업. 여기는 이제 보통 전문직 분들이 저희 많이 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당 단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우리 사자를 따야 된다.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거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나이가 들면 더 하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업인데요. 투자업은 이것도 사견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돈이 일하게 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돈, 즉 법인이 일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뭐 워렌 버핏이 항상 말했던 내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본업만 잘하면 계속 클 거니까 같은 얘기가 하나 있고요. 모수가 크면은 사실 퍼센트가 작아도 괜찮다. 100억짜리에 30%를 가지시겠습니까? 뭐 10조짜리에 3%를 가지겠습니까? 같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저는 투자업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사기당한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투자하지 않는 투자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믿으면 된다 같은 이제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기초가 튼튼하면 나머지는 쉽다. 특히 투자업에 관해서는요. 저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투자 유치 혹은 뭔가 사업 협력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우리 회사의 기초가 튼튼하면 이 모든 게 쉬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기초를 제일 잡는 게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유치 패키지 10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조금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투자자는 바보가 아니다. 물론 그런 투자자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로 약속된 용어를 오늘 첫 세션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보통 투자심사위원 혹은 이제 투심 과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정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좀 들으셨다면 저는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정관, 계약서 그리고 엑싯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엑싯은 이제 투자자와 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고방식이자 앞으로 투자 유치를 받으시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역을 처음 만나게 되면 심사역들이 첫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저희는 얼마 밸류인가요? 그리고 저희는 얼마를 투자하세요? 저희는 얼마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시로 제가 이제 5년 전에 첫 심사역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이었고 그 당시에 나왔던 답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한 대표님이 이제 저희는 30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요? 그러면 이제 저희보다 못한 저희 B 회사는 이번에 200억 밸류로 받았는데 우리가 저기보다 기술이 좋아요. 팀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300억에 하겠습니다. 시장 비교형. 오늘 아까 배우셨던 이제 컴패리슨, PSR, 뭐 퍼 이런 것들은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는 역으로 저희 이번에 공장 지어야 되는데 30억이 필요해요. 근데 지분 이석은 10%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300억 밸류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역으로 이렇게 지분 이석을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 이번에는 10%만 희석을 할게 해서 이제 밸류를 정해주신 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일 많이 듣는 답변인데요. 심사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회사는 얼마세요? 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어렵죠. 근데 역으로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밸류가 있고 이게 안 맞으면 사실 투자 유치는 깨지기 제일 쉽거든요. 보통 심사역이 이 회사와의 다음 미팅을 잡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아까 주목적도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엑시트 밸류를 계산한 후에 첫 yes and no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시장에서 코스닥 상장 시장에서 지금 이제 거래소 IPO 되는 시장가들을 보면 대충 밸류를 말할 때 기평으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통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밸류로 상장이 되게 많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도 이제 공모주가 하나 나왔었는데 한 150% 정도 첫날은 상장 이렇게 딱 뜰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이렇게 내려가는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그러면 일단 제일 최소한 안전하게 봤을 때는 1,500억 밸류에서는 엑시트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엑시트하기 되게 애매한 상태에 있는 회사들을 봤을 때 지금 이 회사가 700억이래. 그럼 2배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노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나는 투자할 회사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역으로 내가 지금 투자할 회사가 되게 없고 우리 근데 지금 펀드 소진은 해야 되고 한다면 2배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역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투자자는 우리 펀드가 지금 200억짜리 펀드예요. 저희는 한 번 투자할 때 10억에서 2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밸류는 이 정도예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역으로 저희 포폴사 중에서 최근에 투자받았던 데가 이번에 25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으니 저희 회사도 이번에 300억 정도로 라운드를 돌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역으로 저희가 이제 매출 프로젝션을 주세요 하고 당신들의 이제 5개년치 사업 계획을 보고 이제 DCF나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시장 비교긴 해요. 사실 지분 이석은 이제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과의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역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는 시장 비교긴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보고서에 쓸 때 내가 대표가 아닌 이상 내가 보고서에 쓸 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지표들은 보통 상장사가 일단 제일 좋고요. 두 번째가 상장사에서 상장된 그런 회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없는 기업이다. 그치만 우리랑 비슷한 걸 하는 애들을 최대한 피어로 끌어가지고 와서 하는 게 이 시장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벤처 투자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실제로 벤처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저는 원래 UIUC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그러니까 공대를 나와서 원래는 법대를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그렇다 보니 요즘 이런 법령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심사학들이 사실 법령을 본다기보다는 기술과 산업을 좀 더 많이 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약속된 용어를 알려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상법, 벤처기업 같으면 벤처투자 촉진법 그리고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법,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런 이제 벤처 투자자 혹은 벤처 기업이 알면 좋은 이런 기본적인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벤처 투자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지금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돈을 받는 주체가 보통은 정부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민간 주도형으로 투자가 되는데 한국은 여전히 정부 주도형으로 이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목적에 맞지 않는 회사라면 사실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강사님께서도 처음에 우리 주목적이라는 게 있고 어떤 펀드에 어떤 식으로 누구를 컨택하면 좋은지 이걸 한번 잘 고민해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였고요. BLT & 파트너스에서는 저희는 기술 혁신형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 기타 등등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결국에는 이걸 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술 경쟁력의 확보. 투자 심사 보고서를 보게 되시면 제일 처음으로 듣게 되시는 멘트 중에서 하나가 근데 이거 대기업에서 갑자기 한 돈 200억 들여가지고 만들면 살아남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되고요. 혹은 경쟁사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이거 만약에 IP 저희는 특히 특허 법인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특허를 뜯어봤더니 이거 이미 특허가 다 박혀 있어요. 그럼 이거 미국 진출 못 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으로 우리가 좋은 기술이 있다면 저희가 특허를 잘 만들고 좋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엑시시 사실 상장이 아니라 M&A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냥 벤처 이제 자주 보시면 좋을 것들 그리고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게 그 벤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요런 업종은 그 일단 투자를 받으셨다 해도 엑시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상장이 되지 않아요. 거래소에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 검토 안 해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이고 심사역들 중에서도 이런 게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은 우리 섹터에 이게 묻어 있으면은 나중에 정부 지원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한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한 앵콜을 부르고 우리가 앞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물론 뭐 세상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도 그중에서도 우리가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세제 혜택 및 앞으로의 되게 많은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 회계법인 마일스톤에서 이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우리 주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우군이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어찌 보면 현실적인 것들을 들고 왔는데 피투자사와의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 회사 내에서도 갈등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같은 편이다라고 하고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지만 뭐 과연 하면서 이제 저희가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실사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건 이제 미국 거를 들고 오긴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 포폴사들은 다 미국을 갈 거라서 저희가 이제 미국 불시 실사 체크리스트로 들고 오긴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한국에 있는 투자계약서를 뜯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투자계약서에서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주간 계약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주인수 계약서나 이런 거 그러니까 SPA와 SHA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한국은 사실 주주간 계약서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거를 대부분 투자계약서에 다 녹여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피투자사분들 혹은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시는 분들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볼 거니까 이런 패키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내가 가서 내 밸류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저희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보내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번이에요. 제가 뭐 단순히 제가 법대 지망생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저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무효계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저희 요즘에 투자사들 중에서 막 소송을 걸고 그런 애들이 없지만 요즘은 또 분위기상 소송을 거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요게 우리의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아직 안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뭐 저희 뭐 매출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 번레이시라고 하는 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우리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이 번레이트는 무조건 잘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투자사도 잘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 유치를 10억만 받아도 되는지 50억을 받아야 되는 건지 15억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일단 1번 그게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억을 올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 안에 10억을 다 쓸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에 또 투자 유치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유치를 받게 되다 보면 내 본업은 사실 뒷전으로 좀 밀리고 결국엔 투자 유치를 준비하면서 대응하고 뭐 미팅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시간이 많이 쏟기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럼 30억을 받을 건지 20억을 받을 건지에 대한 요 계획은 사실 저희의 5개년치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뭐 기초적인 이제 매출 추정 자료들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다 많이 보는 거고 대처대조표 그러니까 저희 흔히 말하는 밸런스시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자산부채 그리고 이제 자본 요거 세 개인데 오늘 이제 강의를 되게 잘해 주셨지만 저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요즘 좀 중요하게 본 것 중에서 하나가 최근에 제가 아시는 대표님이 투자를 12로 받으셨어요. 전환사채라고 해서 이거는 받게 되면 어디에 이제 잡히냐면 자산하고 부채 잡히게 돼요. 근데 그분이 원래 미국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로 딱 계약이 되기 2주 전인가? 이제 실사 다 받고 나왔었는데 이게 12가 60억인가 80억인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그 기업에서는 야 너네 뭔데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 우리 다시 실사해. 라고 하게 되면서 아예 본업이 밀려버린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내가 받는 이 돈이 도대체 나의 이 재무제표에 어디에 들어가고 이게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심사역이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심사역 때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60억 줬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내가 60억이나 넣었는데 매출이 안 올라? 왜? 에 대한 이 개념이 그렇게 저희도 아직 그까지는 뭐 생각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중에서 이제 정관과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관은 일단 회사가 스스로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관에 써져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관이 다 있으셔야 되고 있으실 테지만, 정관에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A한테 신주를 뭐 한 30억 주기로 했어요. 27년도쯤에. 그건 정관에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되지 않죠. 그거는 계약서랑 같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서 저희가 신주 인수권을 하셨어도, 신주 인수 도장 다 찍고 납입까지 다 왔어도 등기 처리가 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되게 주요하게 봤었던 건, 제가 들어와서 저희 지금 회사 말고 전 회사에서 봤던 첫 딜 중에 하나가 정관에 이제 제가 요걸 좀 넣어놨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내 주식이지만 마음대로 못 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정관을 잘 찾아보시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내가 주식을 팔 때, 혹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내 팀원이 주식을 팔 때, 저 팀원이 마음에 안 드는 팀원이 갑자기 주식을 냅다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 저거 이사회 승인 못 받았으니까 무효 처리시켜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게 결국엔 우리는 모두 다 주식과 지분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정관 변경도 어쨌든 주총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투자 유치의 기회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잘못하면 사업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거래소에서 이걸 올렸을 때 저희도 봤었던 회사 중에서 하나가 이사회가 없는 회사가 있어요. 이사회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죠. 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소규모 회사, 그러니까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에서 2인으로 두어도 돼요. 이거는 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아까 주식의 양수도가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이사회가 없잖아요. 그럼 주총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열고 이사회 회의록만 갖다 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투자자가 이거를 소를 제기를 하면 무효 처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처리 안 시켜도 거래소에서 이거를 딱 보거든요. 거래소에서는 계약서랑 이런 거 서류를 다 내야 되니까 상장하기 직전에 다 본 다음에 이런 이슈 사항이 있었네? 너네 상장 못해. 충분히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우리 이사회에는 누가 있고 우리는 이사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는 정관, 계약서, 등기부등본 요 세 개를 다 매칭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처음에 정관 그리고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의 설립 그리고 회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관 및 계약서에서 꼭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뿐만 아니라 그냥 회사 입장에서 꼭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이사회 동의사항,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 및 종류, 이사회와 주주총회 차이, 그다음 스톡옵션 무효 관련 내용, 그다음에 주식 매도 매수 관련 내용, 신주 인수권 관련 내용, 이렇게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이 100개예요. 근데 저희가 100개를 다 발행했어요. 근데 내가 추가로 이제 이번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20주를 더 발행하겠다고 하면, 일단 처음부터 그 등기부 등본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과 등기부 등본부터 다시 고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정관은 항상 우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수량은 좀 넓게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 회사가 실제로 발행해 둔 주식 수는 이 발행할 수 있는 수량보다 항상 적어야겠죠. 그리고 종류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신주 인수권 얘기를 아까도 잠깐 해주셨지만, 보시면 뭐 저희 RCPS, CPS, 뭐 전원사채, BW,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 안 적혀 있으면 발행이 안 돼요. 무효예요. 왜냐면 안 적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법률상 뭐 보통주밖에 못하는 회사면 나중에 전환권이고 뭐고 사실은 큰 의미가. 그것도 정관 변경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스톡옵션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특히 벤처기업이 되면 스톡옵션은 50%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다 그렇게 하진 않죠.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를 쓰시는데, 상장하실 때 보통 10%에서 15%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직원한테 내가 스톡옵션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내용이 부여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요, 이것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직원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가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왜요? 우리 회사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월급은 좀
미안한데 초반엔 좀 적게 받고 우리가 스톡옵션을 이만큼 무조건 해줄게 잖아요. 근데 스톡옵션 부여도요. 주주 동의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주주들이 들어온 단가의 70% 언더로 해줘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안 지켜서 이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상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 액면가에 줘야 이 친구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희석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30만 원에 샀는데 저 친구 갑자기 100원에 산다 그러면 뭐지? 사기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희는 70% 선에 좀 해주세요 라고 합의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톡옵션을 무조건 싸게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이에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30만 원, 시장에서 30만 원짜리에 팔리는 거를 100원에 샀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남 차익만큼은 어쨌든 저희가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직원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싸게 발행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싸게 발행을 하면 또 직원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2년 동안 이 회사에 있나? 스톡옵션 같은 게 특히 베스팅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주지 않아요. 너 2년 동안 일해야 줄게.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진출하셔야 되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애초에 물어봐요. 너 밸류에이션 선정할 때 스톡옵션 포함해서 그러니까 EOP라고 해서 Employment Operation Pool이라고 해서 그 EOP 포함해가지고 3밀리언에 해. 아니면 EOP를 제외하고 뭐 2밀리언에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fully diluted 된 캡 테이블이 얼마인지 내용이 어렵죠. 최종적으로 완전 희석된 주주 명부에서 내 지분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논의가 돼야 주당 단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에요. 주식의 가격. 주식의 가격과 수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회사의 가치, 기업 가치가 이건 거고 난 어쨌든 비싸게 사기 싫으니까. 그래서 지분 희석에 관한 내용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신주 인수권 관련 내용은요. 제가 왜 넣었냐면 이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넣었어요. 신주 인수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주 인수권에 관한 정관 및 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주들 중에서 내가 다음 라운드에 먼저 들어올 수 있게 해줘 라고 써져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은 회사라서 다음에도 내가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그 경우에 기존 주주들한테서 나는 이번 라운드에 안 들어갈게. 이제 새로운 투자 유치 라운드를 위해서 이번 라운드에는 안 들어갈게 라는 동의를 미리 얻으셔야 그 다음에 새로운 제3자한테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저희 정관에 그때 넣어드렸듯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규정도 사실 정관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변리사는 아니지만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도 뭐 어떻게 잘 하면은 이제 혹은 경영상 도움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3자로 이렇게 돼서 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정관과 계약서에 다 합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입장에선 정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투자자가 만약 정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면 이제 여기는 조금 편하게 보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냥 조금 이제 미리 저희 정관도 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좀 좋고요. 그리고 요거 이사회 동의사항은 이제 그거 아니어도 이제 주주 동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서에 보시면은 이제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의 30%가 갑자기 변동이 됐다. 특히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까 제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되게 크잖아요. 재고자산이 갑자기 변동성이 컸다는 건 그만큼 회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건데 그거는 뭐 저희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보고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동의사항인지 보고사항인지는 무조건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뭐 정부 지원 사업 하실 때도 이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은 게 중간에 그 늦게 들어오신 그러니까 후기 라운드에 들어오실수록 계약서가 빡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초기도 빡빡한 경우도 있는데 후기 라운드에서 빡빡해져가지고 우리는 타 주주들은 모르겠고 우리는 동의 안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주주들의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분 하나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동의사항이고 어떤 것들이 보고사항이고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무조건 우리가 계약서에 다 써놨고 정관에 다 써놨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도 저희 다 써놨잖아요. 그때 다 읽으셨잖아요. 도장 찍으셨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그렇죠 하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저희의 나름의 방패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매청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투자자 혹은 주주가 이제 내가 모르는 위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 계약서상 당신 나도 모르게 예를 특히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한테 이게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표님을 보고 투자한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갑자기 자기 지분의 절반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지? 갑자기 돈 들고 나르나? 우리 회사 없어지나?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특히 대표님이나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파시기 전에 주주들의 허락을 받아라 하는 그런 계약 요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공동 창업자들한테도 걸어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동 창업자 중에서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내 CSO가 되게 능력이 있고 혹은 내 CTO가 되게 능력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걸 주주 간 계약서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주매청이라는 게 요즘은 또 VC 중에서 이제 바이오 VC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날리세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모르고 주식을 팔았다가 회사에 돈이 없어서 주식을 내가 먼저 팔았는데 주주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주주가 나중에 주주 명부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지분율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회사의 주식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으니까 대표님 왜 사전동의 안 받으셨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 주식 매수 청구권 날리겠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내 주식을 너가 이 밸류에 사줘야 돼 라는 강제로 이제 발동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주매청이 오면 일단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걸 써야 하는 심사위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랑은 친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그냥 뭐 모든 걸 다 얘기하라가 아니라 주요한 사항들은 제발 얘기를 해라. 하셔야 돼요. 제발 얘기를 해라 정도입니다. 그 주식 양수도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쓰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여기다 넣어놨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서 요것도 이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요걸 까먹으시는 이제 대표님들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또 초기 회사에서 제일 이제 또 못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 이 주권 미발행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회사는 주식을 이제 주권으로 종이 쪼가리로 발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안 쓰시면 진짜로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나눠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주를 팔 때마다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무조건 주권 미발행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분율이 가지는 이제 힘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계속 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대표자의 우호 지분.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주체잖아요. 이건 내 회사고 내 사업이고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지분이 없으면 이제 그 방시혁과 민희진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우리 대표님의 힘은 우리 대표님을 밀어줄 수 있는 우리 대표님의 우호 지분, 그리고 각 라운드별로 사실은 라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분 이상은 훨씬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밸류가 뛰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나의 지분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를 봤을 때 저는 67%의 힘을 말합니다. 이게 3분의 2예요. 이게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내 마음대로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다시 주총과 아까 이사회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투자자랑 싸워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파운더들끼리도 우리 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해요, 저 친구가. 근데 둘 다 35, 35, 35, 뭐 30, 30, 30에 뭐 10% 누군가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일을 안 하는 친구도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똑같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럼 야 지분율을 팔아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팀의 방향 그리고 우리 팀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주식 희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이 친구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공동 창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쟤보다 잘할 것 같아. 이래서 내가 뒤에서 막 꿍짝꿍짝 하면서 다른 회사랑 막 손잡고 뭔가 우리 회사를 배신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지분은 막 한 60%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냥 회사 내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그리고 입장에서의 리스크를 이제 체크하는 법은 보통 사전동의권, 통보, 그리고 반기보고 요거 세 개를 잘해주시면 투자자랑 싸울 일이 없다. 반기보고는 저희한테 돈을 주신 분들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연도에 어떤 회사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저희가 투자한 이유는 이렇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는 몇 년 안에 몇 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세션 때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가 5개년치 그 사업 계획서 드리잖아요. 이거 만약에 안 지켰을 때 뭐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가 있진 않죠. 계약서에 안 적혀져 있으면 계약서에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 반기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설명을 해야 돼요. 매출이 떨어졌어. 왜? 당연히 궁금하겠죠.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이니까.
너 이 회사 투자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네? 회사 망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다시 대표님들께 연락을 드려요. 대표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요즘 힘드세요? 아니면 저희 뭐 어떤 게 막히셨어요? 저희가 뭐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거는 그냥 이제 월별 보고까지는 이제 바라지도 않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요청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소통을 잘해주시면 고맙다. 그리고 투자자들 중에서 월별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걸 안 지켰을 때 물론 투자자가 지금 당장 아무 말을 안 하지만 본인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누군가 괜히 커가지고 뭐라고 하면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안 지키신 것들은 당연히 다 나중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엑싯을 아까 첫 장표가 저희가 엑싯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다시 엑싯으로 이제 좀 랩업을 하자면 상장 규정 요건 나스닥 상장 규정이고요. 저희는 요건 코스닥 상장 규정이에요. 나스닥 갈 거니까 나스닥 넣어봤습니다. 근데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재무 더하기 법률 더하기 사업이에요. 내가 본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숫자로 얼마나 나왔느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상장 시장에 나간다는 건 전 국민한테 내 이제 회사가 다 팔린다는 거예요. 누구든 내 주식을 살 수 있고, 누구든 내 주식을 팔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비상장과는 정말 다른 이제 내부 통제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라는 것도 해야 되고, 뉴스 하나 잘못 나서 갑자기 막 주가 뜨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테마주 이런 거 되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저는 법률, 정관, 아까 계약서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스닥 시장에 있는 요거를 미리 좀 보시면 우리 회사가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이게 그냥 주관사가 와서 대표님 계약하시죠. 주관사 체결하셔야 된다. 저희가 2년 안에 상장 보내드릴게요.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회사가 실제로 상장 시장에 올라가서 내가 그걸 감당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내가 공모시장에 나가서 도대체 얼마의 주식을 가지고 이거를 유동화시킬 건지 나는 공모시장에서 도대체 뭐 10억을 받을 건지 100억을 받을 건지 그것도 다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가 그 돈을 받으면 어디다 쓸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모든 투자 유치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게 투자 실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투자금을 제대로 썼는지 이제 투자금 실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 10억을 줬는데 10억을 처음에는 내가 마케팅비에다가 3억 뭐 제품 개발비에다 3억 그 다음에 사람 뽑는데 뭐 나머지 4억을 쓰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가서 영업비로 갑자기 10억을 긁고 왔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내가 돈 줬는데 그 돈 쓰기로 한데 안 쓰고 딴 데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소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은 되게 소송이 많은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정관과 법률을 무조건적으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으로 가면 결국엔 문서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라 였던 거고 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궁금한 거 이제 내 피어 중에서 도대체 누가 상장 청구를 했을까가 궁금하다면 오늘 또 VC도 오신다 그래서 사실 좀 넣어놓겠는데 카인드라고 그냥 기업 공시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의 상장일은 언제고요? 상장일이 안 나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상장법인 말고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밑에 예비 상장 심사 청구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대략적인 우리 회사가 청구를 했을 때 뭐 6개월 정도 걸린다더라. 아니면 뭐 요즘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AI 바이오는 빨리빨리 보내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청구를 해준다더라. 요거는 그리고 그냥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예비 심사 청구 되기 전에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 락업 걸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락업 무조건 체크하시고요. 최근 상장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공모주 당일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모주를 사거나 뭐 팔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 회사의 요건 및 IPO 절차가 궁금하면 이제 KRX 한국거래소 혹은 증권사 혹은 그냥 내가 투자받은 투자사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거의 끝나갑니다. 저희 이제 스타트업 파운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 제일 좋은 사이트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 하나는 주주, 두 번째는 아까 헬프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마일스톤 블로그. 여기는 세무, 여기는 법률,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모든 것들. 그래서 그냥 들어가시면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좋지만 그냥 이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그냥 정독하시면
이런 리스크들이 있구나, 혹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랐는데 그 실물을 되게 많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식을 사고 나서 사실 그 뒤에 일은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주식을 등록하시거나 등기를 하거나 혹은 주식에 대한 명의 개설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보통 이런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르타라는 이제 주주 명부 관리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여기 뭐 이 정도로 큰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몰라서 일단 준비해봤는데, 외감 대상 법인이신 경우에는 외감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계약서에 무조건 외감 받으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사가 먼저 외감을 받으세요 안 해도 저희 외감 대상 기업인데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주시면 심사역이 알아서 맞다 하시고 대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좀 힘들고요. 요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총액이 70억 이상, 뭐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뭐 자산 총액 120억 원 이상 이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월이니까 그 비상장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신고 요거는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스톡옵션을 진행하신다면 요 밑에 있는 특례 적용 신청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Q&A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